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친중이 끝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유행어가 너 아직도 친중질하고 사냐 뭐 이런 게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인한테 반중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인지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그 존 아퀄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죠. 5월 24일 날 뉴욕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 장성들은 상당히 그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교양이 좀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발언을 보면 마치 미국 국무부 사람 같이 발언을 하죠. 시진핑은 모든 부분의 힘을 조율해서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이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려 시도해 왔다. 기존의 질서는 지난 80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게 이롭게 작용해온 질서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를 자의적으로 정한 새로운 질서로 교체하려 한다. 이 새로운 질서는 오직 중국 공산당에게만 유리할 뿐 모든 다른 나라에게는 손해이다. 뭐 이렇게 시원하게 질렀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보면서 이 강연의 이제 메인 바디, 그러니까 직접 강연 내용이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비긋하게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질문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법대 교수가 한 질문인데요. 이 대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대만이 좀 자주국방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물론 국민당, 본토에서 온 국민당이 앞장서서 그 짓을 했지만 너무 이렇게 종중, 친중 간첩이 막 너무 설치고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대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만큼 혹은 한국보다 더 문제다. 어떤 면에선. 그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요. 대만이 지금 마땅히 취하고 있어야 할 조치. 그러나 자주국방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있는 조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짧은 한 문장입니다. So this is a Taiwan question. I'm wondering, what in your view are measures that Taiwan should be taking, but now is not taking or is not taking to nearly an appropriate degree to increase, its 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y? Don, can you introduce yourself? Oh, sorry, Don Clark,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Yeah, Don, thanks. First, I think you'd have to ask the people on Taiwan. I think from the lane of the United States, we're providing the responsibilities that we have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o ensure that the people on Taiwan are able to defend themselves. 네, 저 아퀄리노 사령관 굉장히 세련됐죠. 그거는 내가 대답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 대답하면 대만을 모욕하는 소리가 되니까 또 대만도 내부가 복잡할 테니까.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미국의 법에 따라 즉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 그게 이제 미국이 중공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하면서 대만의 생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죠. TRA. 거기에 따라서 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걸 우리가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만에 대한 이 질문. 그러니까 좀 더 의지가 굳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통찰력이 있었다면은 할 수 있었던 일을 또 혹은 지금 해야 마땅한 일을 너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라는 질문을 대만한테만 물어야 될 거냐? 일본한테 물으면 어떻고? 유럽한테 물으면 어떻고? 또 우리 자신 한국한테 물으면 어떨 거냐?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 먼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자, 일본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정말 위협감을 심각하게 느꼈다. 북핵에 대해서 위협감을 심각하게 느꼈다. 그럼 일본의 지금 군사력이 저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강하지만 그 제대로 갖춰놔야 될 거를 상당히 미뤄왔었어요. 그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히로시마 G7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일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이거 제가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죠. 일본이 지금 이제 군사력 증강에 나섰고 해서 참 우리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 2005년 얘기도 아니고 2010년 얘기도 아니고 2023년이고 지금 대만에서 중국 침공이 일어나냐 마냐 뭐 북한이 뭐 핵실험을 또 하냐 마냐 이런 그 살벌한 상황인데 이제야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꾸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까 대만에 물었던 걸 똑같이 물을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마땅히 취하고 있어야 좋지. 그러나 자주국방 의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게을리해왔던 조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바이든이 한 대답을 이 관점에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뒤집어서. Situation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Japan have never, ever, ever in American history been stronger. And so we've ended up where you have Japan stepping up in a way that's of real consequence in terms of your defense budget, number one, and a beginning of a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네. 아니 방위 예산을 옛날부터 증액을 했었어야지 지금에 와서야 하냐 이거지. 뒤집어서 말하면. 또 한국과의 화해 역시 뭐 문재인 그런 도라이 김명수 대법관이 하는 그런 짓, 김능환 대법관이 한 짓, 이런 도라이들 그리 저지른 짓들인데 이 반일 죽창이 그건 그거대로 비판하더라도 그걸 혐한으로 번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비판을 해줘야죠. 한국 안에 두 개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종중 친중 흐름이고 하나는 이 자유진영, 공화진영, 서방 성향의 흐름이 있는데 한국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 종중 친중 진영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참 한국의 그 수수께끼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비판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한국 놈들 다 생또라이 이렇게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하기야 뭐 MB가 뭐 독도에 가서 혼자 똥폼 잡을 정도니까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뭉뚱그려서 생또라이라고 혐한으로 비판을 받아도 맞긴 한데 그 독도 우리 거죠. 우리 건데 그거는 그냥 가만히 티 안 내고 계속 궁뎅이 붙이고 엉그적거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가서 그 불장난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순이죠. 예, 그 MB가 참 못된 짓 한 겁니다. 네. 어쨌거나,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쭉 미뤄온 거죠. 일본이 참 그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제가 감격에 겨워서, 네, 엘셈 가지고 국뽕스런 꼭지를 한 꼭지 했는데, 일본 우리보다 한 10년 전쯤에, 예, 명품 SM3를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걸 했죠. 이거는 거의 한 200억쯤 하죠. 예, 프로그램 코스트까지 한 걸 겁니다. 한 발에 한 200억쯤 하는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스트라는 건 그 부대 장비 뭐 이런 거 다 해서, 레이더 이런 거 다 해서 그런 미사일인데 한 1000km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고요. 사거리가 한 12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까지 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고급진 건데, 커요. 근데 이 3단 로켓으로 돼 있는데 그 3단 로켓과 앞에 이제 탄두 꼭지, 노즈콘이라 그러죠. 이 코, 앞대가리. 그거를 일본이 책임을 졌었죠.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가 레이시온과 손을 잡았을 때 미쓰비시가 그걸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좋은 고고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고도 에로3, 예,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개발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풀세트입니다. 에로3, 에로2, 그리고 그걸 섞어 쓰고 그 밑에 아이언덤 이렇게 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거는 미국 돈을 받아서 개발했어요, 에로는.
그 이때까지 쭉. 그래서 이게 거의 미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로3 개발할 때 이 자체적으로 이걸 미국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 제품으로 개발할 거냐 아니면은 SM3를 육상형, 이지스 어쇼라 그러죠. 육상형으로 바꿔가지고 쓸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에로3로 택할 만큼 이 SM3가 명품입니다. 나름.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냐 이거지. 10년 이상 앞섰는데. 그 다음에 어떤 발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별로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이 뭔가 이렇게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저는 일본의 군사력이 증가하거나, 일본의 어떤 포지셔닝이, 군사력 포지셔닝이 중국에 대해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최소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중국을 일본이 많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너무 더뎠죠. 너무 게으르고. 그러니까 아까 대만에 했던 얘기를 일본한테도 똑같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좀 소량이 배치되기 시작한 일본의 명품 지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12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올해 4월에 들어서야 제대로 개량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도 늘리고 또 이걸 지대함에서 개량해서 이제 함대함, 그 다음에 공대함으로 개량하겠다. 또한 그것과 함께 활강체 방식,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HGV라 그러죠. 활강체 방식.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위로 쏘면 탄도미사일 앞대가리에서 활강체가 떨어져 나와서 얘가 대기권의 표면 한 100km 상공쯤 되겠죠. 거기를 퉁퉁퉁퉁 물수제비 뜨듯이 불규칙적으로 가다가 쇽 들어가는 하강하는 그런 참 골아픈 무기죠. 막기에는. 이 활강체 방식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12식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양산하고 또 이거를 활강체 방식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일본이 올해 4월에 들어서야 한 4조 원 정도, 그러니까 28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림을 보면 이 12식 개량형은 말이 12식이지. 지금 그림의 12식은 이렇게 로켓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개량형은 자즘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타우루스, 좀 날씬한 타우루스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방식으로 개량하겠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이 이 기술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야 이런 일을 하냐 이거지. 지금에야. 이제 하면 앞으로 양산 배치까지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7년 걸릴 텐데. 네.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빠르면 202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6년보다는 좀 오래 갈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막 받쳐서 서둘러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최소한 2028년쯤은 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숄츠가 뮌헨 안보 포럼에서, 뮌헨 시큐리티 포럼에서 말할 때만 해도 2월 27일입니다. 2월 말에 거의 중국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숄츠가 또 기업 대표단 이끌고 중국도 갔죠. 그때 보면 2월 27일 날 연설에서 보면 숄츠가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온존돼 가지고 상당한 발언권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다극 체제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멀티폴라, 그걸 똑같이 씁니다. 독일도. 근데 발음만 독일식으로 바꿔서 하죠. 멀티폴라가 아니라 물티폴라. 네, 그 체제를 선호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3월 30일 날 우르슬라가 3월 30일 날
그 유러피안 팔리시 센터, 유럽 정책 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한 3, 40분 되는 강연에서 엄청난 반중 선언을 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는 이 강연에서는 경제적 위압, 중국의 경제적 위압, economic coercion이라는 그거는 안 썼고,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만 처음으로 썼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이거를 살펴보니까 그때 이미 지금의 키워드인 차이나 디리스킹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키워드인 이번에 히로시마 G7에서 나온 키워드인 중국의 경제적 위압, economic coercion이라는 단어가 그때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더라고요. 즉 이거는 미국과 조율해서 준비돼서 터뜨린 강연이에요. 3월 30일 강연은. 그 똑같은 용어들을 곧바로 이어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미국 국무부의 블링켄, 백악관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이게 미리 조율돼 갖고 딱 컨셉이 정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2월 27일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왜 3월 30일부터 갑자기 정신 차렸냐? 그동안은 뭔 일 벌어진 거야?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엄청난 반중 선언이란 말이에요. 3월 30일 우르줄라 그게. 근데 이게 4페이지 연설입니다. 3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습니다. 4페이지 연설에서 차이나라는 단어가 66번 등장합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66번 등장해요. 이 길지 않은 연설에서. 그러면 2월 27일 숄츠와 3월 30일 우르슬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푸틴과의 아주 열렬한 정상회담. 그래서 그 크레물린 궁을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 날 그 계단에서 시진핑이 지금 역사는 100년 이래 본 바 없는 그런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 푸틴 대통령과 이때 한 거예요. 요때 이 계단에서 우리 푸틴 대통령과 저는 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입니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미 우르슬라 그 연설에도 여러 번 중국이 거론되면서 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역관계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형님이 되고 러시아가 동생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연설에 3월 30일 날 연설에. 그러니까 저는 당분간이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뭐 금방인지 한 4, 5년이 걸릴지 몰라도 어떤 정치 변화가 있을 거다.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중국이 두목이고 러시아가 꼬붕이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의 거의 식민지 비슷한 형태가 되는 그런 악의 축이 등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유럽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중국이 저 러시아를 꼬붕으로 삼아서 악의 축을 형성해. 근데 러시아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그럼 중국이 우리 협박하는 거네. 맞서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진핑의 아재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 사방에 적을 만든다. 중동에서 뭐 사우디, 이란 불러들여서 잘난 체해도 사방에 적 만드는 거고. 이건 진짜 유럽을 적으로 만든 거다. 우르슬라 연설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중국 너희가 러시아를 대하는 것을 봐서 우리 유럽이 너희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하겠다. 그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야 진핑아 너 모스크바 가서 푸틴이랑 연애한 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도 너희랑 이제 좀 관계 좀 거리 좀 두고 좀 생각 좀 해야겠다 임마.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3월 30일 연설이. 그러니까 유럽이 진심반중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랑은 또 일본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도 진심반중으로 돌았을 거다. 유럽에 이 변화가 있으면 일본도 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대만도 중국과 비즈니스 제일 많이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이 자기들을 침공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또 민진당이라는 데는 대륙과 관계가 일찍 끊긴 데죠. 민진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1945년 이전에까지 다 대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온 늦깎이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 뭐 청나라 때부터 해서 또 저기 뭐야 그 현대에 들어서 1900년대 초에 그때 온 사람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본토와 좀 관계가 소원해. 이 민진당 지지 세력은. 그 본성인이라 그러죠. 내성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근데 대만도 보면은 이게 아까 이제 질문을 던졌지만 이게 중국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중국 침공한다고 전까지는 뭐 종중 친중 분위기가 너무 셌고 지금도 국민당 쪽으로는 그 분위기가 만만치 않고 유럽도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꼬붕으로 삼는 상태에 가서야 이제 진심반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 상태에 가서야 이제 진심반중을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클리노 강연에서 결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물었던 건 뭐냐면 대만이 진심반중이었다면 일찌감치부터 해왔어야 될 일들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나 불충분한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건데 똑같은 질문을 유럽이 일찌감치부터 진심반중이었다면 일찌감치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 아직 안 하고 있거나 불충분한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유럽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똑같은 질문을 일본한테 물었을 때 일본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미국도 물론 자유롭지 못하죠. 미국이야말로 말하자면 중국 사랑의 본산이니까 거기는 본산이었잖아요. 중국 사랑이 물꼬를 튼 데인데. 자, 그래서 한국한테도 그걸 묻는 거죠. 한국도 야 너희 말이야 중국 그거를 뭐 좀 본질을 이렇게 많이 놓쳤던 거 아니야? 너희 언제부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정신 차렸어. 좀 너희 좀 일찍부터 중국에 대해서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물은다면 어떻게 될까?